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꼬마 건물, 꼬마 빌딩, 이 단어 잘 아시죠? 2020년 전후에서 이 꼬마 건물, 꼬마 빌딩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재미를 보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빚을 많이 끌어모아서 꼬마 빌딩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특히 이제 대출을 많이 껴서 투자를 하신 분들 거의 90% 이상은요,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꼬마 빌딩 갖고 있거나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출이자 더하면 마이너스 수익률. 네, 이게 가정된 표현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을 껴서 이런 꼬마 빌딩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2년 만에 3분의 1 급감. 여기 보시면 공실률 하락에도 투자 수익률 0%대,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 네, 이게 팩트입니다. 2년 만에 손실 매각, 서울 꼬마 빌딩 거품 빠지나, 매수 금액보다 낮은 매각 사례도 늘어. 즉, 내가 산 금액보다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매각을 하는데도 요즘 매각이 잘 안 됩니다. 자, 빌딩 대박 꿈꾸며 조각 투자 10개월, 현실은 마이너스 18%.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꼬마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한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이제 대출금리 올라가고 또 자영업자 붕괴되면서 공실 늘면서 지금 벌기는커녕 오히려 매달 큰 적자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8살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영등포구 낡은 2층 건물을 2022년 6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쪽 영등포구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 대출한 아무리 낮아도 이 당시에 6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한 평이에요. 자, 이분이 40억을 연 3%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 사업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공사비 상승. 우리 이제 뉴스 보시면 또 재건축 단지 보면 조합하고 또 시공사하고 이 시공비 문제 때문에 소송에 걸린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꼭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 이런 조그만 꼬마 빌딩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공사비 상승으로 리모델링 예상보다 5억 원이 더 들었고, 완공 즈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5%로 치솟았습니다. 월 이자만 1,700만 원. 여기에 보험료 세금을 더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고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렵게 구했는데 월 임대료, 자, 이 건물에서 1,500만 원 감당이 안 되죠. 이분은 2천만 원의 고정 비용이 매달 나가는데 월 임대료는 1,500만 원. 근데 매달 500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래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4억 원의 적자를 본 이 씨는 결국 55억 원의 급매로 내놓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출 연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버티다 낮은 금액에 팔아도 잘 안 팔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연체가 되고 결국 이제 이런 건물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꼬마 건물 가격 하락의 현실입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물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요, 꼬마 건물 그 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적게는 5%, 많게는요 20%까지 떨어져서 나온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업용 부동산 꼬마 건물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어요. 살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물건은 한정돼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때만 해도요, 내가 이걸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 매도인이 계약 당일날 물건 안 팝니다. 왜? 더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만 해도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매도자가 지락펴락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매수, 매각하려는 사례, 또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분이 2021년 9월에 11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각은 2023년 12월에 110억에 매각을 했어요. 한 2년 3개월 만에. 더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싸게 팔았잖아요. 마이너스 9억. 자, 그래서 직접적인 손실이 9억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아래 보면요, 간접 손실이 있습니다. 약 15억.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건물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간접 손실 15억이 왜 생겼는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우리 부동산 사게 되면 주택이든 근생 건물이든 다 취득세를 냅니다. 자, 얼마나 내죠? 네, 이런 근생 건물은 4.6%입니다. 자, 여기에 법무사비 기타 비용 따져보면 5% 넘죠. 자, 그럼 5%를 따져보면 119억에 5%, 약 6억이 되죠. 자, 이것만 있나요? 네, 중개수수료 내야 되죠.
보통 이제 이런 근생 건물은 최대 0.9% 이내에서 회비를 보는데 실제로는요 이거보다 더 주고 사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는요. 자, 0.9% 잡으면 약 1억 1천만 원. 자, 이건 이제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내가 갖고 있을 때 나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2년 3개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대출을 80억을 받았고 금리가 한 4.5%. 자, 그러면 연간 대출 이자가 3억 6천이에요. 1년, 2년, 또 3년차 3개월 따져보면 약 대출 이자만 한 8억 원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잖아요. 또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니까 또 그에 따른 부가세, 또 기타 비용 따져보면요. 연 2년 동안 최소 2, 3억 이상은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분은 이제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이제 오래된 건물을 사면 사고 나서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느 정도 손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2억 원을 썼는데 사실 이 정도 건물이 2억 원 써도 태가 안 나요. 그죠? 최소한으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2억 원.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 또 나왔네요. 이게 뭐죠? 네, 이미 갖고 있을 때 임차인 바뀔 때마다 또 중개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또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각종 분담금, 교통유발 분담금, 도로 점용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약 1억. 또 팔 때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살 때도 내지만 팔 때도 냅니다. 1억 1천만 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 합치면 나가게 된 비용이 약 한 21억 정도 돼요. 근데 이분 이제 수익도 있잖아요. 임대 수익이 2년 3개월간 약 6억 5천만 원. 투자 수익률이 3%가 안 돼요. 한 2.3, 4%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접 손실 총 21억에서 임대 수익 빼면 약 15억의 손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이분이 9억을 싸게 팔았어요. 또 간접 손실 15억. 그러면 24억의 손실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게 고금리. 전에는 2%, 많아야 3%대에 빌릴 수 있던 것들이 5%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대출이자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이어지면서 임대 수익이 더 하락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건물 사례입니다. 2022년 3월에 55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월에 55억에 다시 매각을 했어요. 네. 산 금액 그대로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럼 표면상으로는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손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적지는 않은데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1년 2개월 동안 대출이자, 세금, 또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등등등 따져보면 최소 한 7, 8억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금액에 팔았지만 결국은 손실 금액이 7, 8억 정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일단 용도 변경, 또 리모델링 이 비용이 크게 발생이 됐고 수익성 악화,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영등포구 당상동입니다. 자, 이분은 흔히 말하는 이제 디벨로퍼예요. 오래된 건물 또 단독을 사서 신축을 해서 분양 또는 매각 하려고 땅을 샀습니다. 2022년 1월에 60억 원에 구입을 했고 매각은 그 다음에 2년 만에 그죠? 53억 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손실 그죠? 손실이 7억. 자, 이거 왜 나갔을까요? 2년 동안 이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이자, 취득세, 중개수수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얼추 잡아도 8억. 그러면 손실이 15억이에요. 자, 이렇게 팔 수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이런 이제 시행부지를 사놓고 이분처럼 내가 산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는데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결국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어서 판매 또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분양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싸게라도 팔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자, 이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네, 분양이 안 돼요. 특히 다세대, 오피스텔, 또 상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세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2020년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았어요. 금리도 낮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금리, 또 경기도 비교적 괜찮아서 너도 나도 이런 꼬마 빌딩을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일단 첫 번째,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 3%대 쓰던 금리가 4%, 5%, 심지어는 2060까지 쓰신 분들은 6%, 7%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전에 빌렸던 이자보다 2배 정도를 더 내는 겁니다. 500만 원 내다가 1000만 원. 또 자영업자 시장이 붕괴되면서 공실이 많아졌습니다. 또 공실이 없다 할지라도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뭐죠? 지금 여기 사례들처럼 대체로 어느 정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거의 2배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래저래 이렇게 세 개의 악재가 끼면서 시장이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는요. 국민은행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중소형 빌딩 매매 거래 및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 18년, 20년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정점이에요. 너도 나도 이때 꼬마 빌딩을 샀죠. 그리고 쭉 추락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권역별 중소형 빌딩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색깔이 2022년, 요 노란색이 2023년, 여기 검은색이 2024년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 예외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떨어지고 있죠. 특히 여기 서남권, 서부권은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2024년 올해 들어서는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은요, 초소형이에요. 요거 이제 뺄게요. 30제곱 미만, 한 7평도 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소형, 중형, 대체로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 그런데 공실률이 그죠? 2016년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꼬마 빌딩이 왜 이렇게 좋았다가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유튜브나 언론들을 보면 뭐 연예인이 뭐 50억에 사서 100억에 팔았다,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열의 아홉은요, 지금 다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46살 김씨 사례입니다. 이분은 2020년 말 마포구에서 4층짜리 꼬마 건물을 8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 자금이 40억 있었고요. 4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금리가 대출이자가 2.5%, 월 임대 수익이 약 2천만 원. 대출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죠. 자, 이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상승했죠. 자, 그래서 대출이자가 5%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월 이자 부담이 1,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죠? 2배 이상 늘은 거죠. 게다가 경기 침체로 2층 사무실이 공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여기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달 4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급히 매각을 결정했지만 시세가 이제 70원으로 떨어진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산 금액에도 팔자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0억 원의 이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도 진짜 돈을 벌려는 이제 꿈을 가지고 했었는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네, 이때만 해도요, 2020년, 2021년 이때만 해도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출이자가 매우 낮으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꼬마 빌딩 투자가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지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지렛대가 되니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2년 중반 이후부터 물가가 오르고 또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산 건물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대출은 받았고 금리는 올라갔고 근데 시장은 안 좋아져서 임대 수익은 줄어들고 그래서 고금리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대출 이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더 커야 대출 이자 내고 그 나머지 갖고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그죠? 대출 이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자 갚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빌딩을 더 싸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공사비 상승입니다. 자, 이게 왜 꼬마 빌딩 이런 신축 또 리모델링 시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자입니다. 자, 이분은 2021년 말 서울 마포구에 낡은 2층짜리 주택을 3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이상하죠? 아니, 왜 낡은 주택, 2층짜리 주택을 매입했지? 네, 이분은 요거 이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억 원을 들여 4층 상가주택으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착공 직전에 예기치 못한 난간에 부딪힙니다. 시멘트 가격이 30% 오르고 창호 자재는 40% 이상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 그래서 총 공사비가 원래는 20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32억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네, 그랬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 즈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크게 올라간 거죠.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정 씨는 완공된 물건을 58억 원에 매각했지만 토지 매입비, 공사비, 이자 이 모든 거를 계산하면 오히려
10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네, 이때 이런 신축하셨던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다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내 건물 갖기라는 정씨의 소박한 꿈, 소박한 꿈은 아니죠. 큰 꿈이죠. 예상치 못한 공사비 폭등, 또 대출이자로 이제 좌절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내용을 좀 더 쉽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에 관심이 있어서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또는 이제 신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임대 수익이나 매매 차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공사비 상승 플러스 대출, 이자 급등.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예산 초과. 그죠? 내가 원래 생각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 또는 3% 기대했는데 한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고 매각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받는 월세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월세로 감당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세 저랑 동갑이네요. 이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30년간 회사에서 퇴직금 5억 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총 10억 원으로 2021년 말 서울 신촌에 4층짜리 꼬마 빌딩을 35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갖고 있는 10억이니까 25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3.3%에 월 1,000만 원의 임대료 수입, 또 700만 원으로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이제 300만 원이 이제 남았던 거죠. 괜찮죠? 이렇게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1억, 2억 올라가서 매매 차익도 만들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이자가 5.7%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3.3에서 5.7%로. 그래서 월 이자 부담이 1,200만 원 늘었어요. 게다가 경기 침체로 3층 사무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포기하면서 공실이 된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이 8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씨는 매달 4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결국 1년을 버티다가 급히 매각을 결정했지만 시세가 30억 원으로 떨어져 5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 씨의 꿈꾸던 안락한 노후는 고금리의 폭풍과 함께 이제 산산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여기 5억 원의 손실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5억 원을 싸게 판 거, 이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금융이자, 부가세, 재산세, 또 팔 때 양도세 높지만 또 중개수로 나가고 이래저래 하면 이분은 최소 10억 정도는 손해를 봤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보죠. 임대 수익, 자본 차익. 갖고 있으면 매동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임대 수익도 기대하지만 자본 차익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본 차익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임대 수익도 대부분 대출을 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출이 지렛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매력적인 투자 구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고금리, 낮은 임대료 또는 공실 때문에 임대료와 이자에 불균형이 생긴 거죠. 뭐죠? 이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돼서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라도 팔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팔게 되면 대출이자 밀리게 되면 결국 이제 경매로 나앉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꼬마 건물들의 사례가 뭐 1,000명, 1명 이런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대출을 껴서 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기다리면 좋은 시설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좋은 시설을 기다릴 여력이 안 돼요. 그죠? 매달 마이너스인데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또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러다 보니 견디지 못하게 되고 더 싼 금액에 팔거나 팔지 못하면 경매로 가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오는 물건을 잘 사서 내가 잘 유지 보수해서 좋은 시설을 기다리게 되면 또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또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꼬마 건물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요,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는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지 조건입니다. 부동산은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예요. 그래서 입지 관련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또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 수익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금 부자들은 또 여유가 많은 분들은 사실 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대출을 껴서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대출이자가 내가 받는 임대 수익보다 적으면 이거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적어도 대출이자보다는 같거나 많아야 비교적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상태 및 용도도 봐야 되죠. 이런 건물을 사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임대 수익을 할 거라고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필요에 의해서 건물에 손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억씩 들어서 하는 거 말고 조그맣게 손을 봐도 그냥 억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건물의 상태를 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또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금 계획. 이거를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딱 맞춰서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생기지 적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돈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 부담 때문에 매달 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빠듯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가치. 이 미래가치는 이제 입지 조건하고 매입을 같이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의 개발 계획 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결국 이게 이제 미래 가치잖아요. 결국 여기에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적인 검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실제 이런 건물 사다 보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워낙에 그냥 불법 건축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사 보니 여기 4층짜리 건물도 5층을 쓰고 있네? 불법이죠. 또 분명히 2층이 원룸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의 용이성, 또 황금성,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투자를 했던 꼬마 빌딩, 꼬마 건물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갖고 있던 분들은 어떨 수 없지만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요, 좀 더 심각하게 또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꼬마 빌딩 투자 체크사항 있잖아요.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꼬마 건물은요, 일반인들이 경제적 분석, 또 물리적인 분석, 법률적인 분석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꼬마 건물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지금 갖고 계신가요? 또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꼬마 건물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또 생각,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